법무인 평안의 윤정숙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2회에 걸쳐서 검사의 특별수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는 피의자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동시에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또는 경찰의 활동이라고 정의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종류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사건 수사 그리고 인지수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수사하는 거,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체벌의 배임에 대해서 고발을 했을 때 수사하는 거, 이게 고소고발사건 수사의 예입니다. 인지수사는 뭘까요? 고소고발 안 기다리고 검사 또는 경찰이 수집한 범죄 정보를 기초로 해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인지해서 하는 수사를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국회의원의 뇌물사건을 수사한다. 이게 인지수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수사는 뭐냐? 이거는 법률상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문상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건 실무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는 정치인, 공무원, 재벌의 범죄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에 관해서 검사 또는 경찰이 팀을 꾸려서 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수사는 많은 경우 인지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 자금 수사라든지 정치인 뇌물 사건 수사라든지 재벌의 횡령 배임 조세 부탈 수사, 이런 것들이 특별수사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에서 수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특별수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 사건보다 수사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뇌물죄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뇌물죄는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물을 계좌이체로 줍니까? 수표로 줍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발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A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진술할 사람이 있을까요? 미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즉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데, 뇌물 공여자가 진술을 해버리면 자기도 처벌받는데 누가 진술을 하겠냐 말입니다. 즉 특별수사에서는 진술을 확보하기가 아주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특별수사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피의자가 대부분 힘을 가진 정치인, 공무원, 재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인들이 피의자가 가진 힘을 두려워해서 진술을 하기 꺼려한다라는 것이죠. 특별수사가 이렇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힘이 드니까 특별수사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 정확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뇌물 공여자를 포함한 참고인들에 대해서 압박 또는 해유를 할 유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정권 말기 또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권 말기 또는 정권이 바뀌어야지 정치인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뇌물 공여자 등 참고인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을 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정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수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금 등으로부터 하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A가 기업 대표 B로부터 뇌물 얼마를 받고 정부 인허가에 도움을 줬다라는 정보가 있으니 이에 대해 수사하라, 이렇게 하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의 검찰청의 정보 담당관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진정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진정이 접수가 되었어요. 공무원 A에게 얼마를 줬는데 약속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런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송치되거나 이의신청된 형사사건을 수사하다가 특별사건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횡령 배임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비자금 의심 자금을 발견했을 때, 또는 송치된 사건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사가 도대체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당의 피의자가 혐의가 없는데 혐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또는 당의 피의자가 혐의가 있는데 혐의 없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을 소환 수사에서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사실은 경찰에게 돈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수사 방법 두 번째는 정보의 신빙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정보는 소문, 신문기사, 이런 단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문이나 신문기소가 정확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딱 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딱 집어야 되는 거죠. 이때 검사의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천재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잘못 집으면 나중에 사단 나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찍어서 검사장한테 보고까지 하고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고 그게 신문에까지 나버렸어요. 근데 압수수색 해보니까 그걸 기초로 참고인 불러보니까 최초의 정보 소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게 참 낭패겠죠, 그죠? 이렇게 기초적인 정보를 분석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법리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보가 사실일 경우에 어떤 법령의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보가 사실인데 압수수색까지 하고 참고인 불러가 조사하고 피의자 불러가지고 막 추궁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 안 돼요. 이러면 참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사건에서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에버랜드 사건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이건 고도의 법리 검토 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법리 검토까지 다 마쳤다. 그러면 부장,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서울중앙지검 등 큰 층에서는 평검사가 검사장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특별수사를 딱 한다. 그럴 때는 검사장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검사장한테 이제 얼굴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수사의 다섯 번째 단계는 보고가 끝나면 정보 제공자 등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B가 기업 대표의 운전기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 기업 대표가 정치인한테 뇌물 주는 거 봤다,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B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기업의 회계 직원 등을 조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보 제공자 또는 기업의 회계 직원 등을 조사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는 정보 제공자 등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해가지고 들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 사실 그리고 압수의 필요성이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 사실 또는 압수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자 등을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절차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한 95% 정도는 발부가 되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 이거 참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범죄 사실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증거를 끌어모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 공여자, 회사, 집, 뇌물 공여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 휴대전화, PC에 있는 전자정보가 방대하겠죠. 그리고 장부 등 하드카피된 압수물도 그 양이 방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압수물을 선별을 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수사 7번째 단계는 이렇게 압수물을 선별 정리한 이후에 참고인들 소환 조사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뇌물 공여자, 기업 회계 직원, 비서, 운전기사 등을 소환해
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정부 부채 사실주의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수사 8번째 단계는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공여자가 2002년 5월 6일 18시경 C호텔 702호실에서 5억 원을 5만 원권으로 특정 가방에 넣어서 건네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18시경에 그 C호텔 702호실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CCTV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5억 원 5만 원권이 특정 그 가방에 들어간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C호텔에 가보니까 702호실이 없어요. 또는 지금 702호실이 있는데 2022년 5월 6일에는 702호실이 없어요. 이러면 참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5억 원을 5만 원권으로 특정 그 브랜드 가방에 넣어서 줬다고 하는데 그 특정 브랜드 가방에 5억 원을 5만 원권으로 바꿔서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요. 이러면 참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뇌물 공여자가 2022년 5월 6일 16시경에 국세청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국세청장에게 현금 5천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실제로 거기 한 가봐야 되는 겁니다. 가봐서 5만 원권 5천만 원이 국세청 검색대에 통과하는지 여부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국세청 거기는 검색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5만 원권 5천만 원 정도를 넣어서 검색대 통과하려고 하니까 딱 적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 공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실제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수사 9번째 단계로 드디어 피의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특별수사에서 3가지 이유 때문에 피의자의 소환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가진 증거가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 추궁할 때 야, B는 이렇게 진술하는데 야, 너 카톡 대안이에요. 요즘은 너희 사무실 수색하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검사가 가진 증거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사 중간에 피의자를 소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의자가 참고인을 접촉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증거 자체를 인멸할 수도 있게 되겠죠. 특별수사에서 피의자를 마지막에 소환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증거를 기초로 피의자를 추궁해야지 피의자가 가진 모든 주장 내용을 알 수 있고 그거를 검사가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를 중간에 소환해서 소환할 때까지 검사가 모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을 한다. 근데 그 이후에 검사가 또 증거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추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소환해서 피해자 조사 끝내버리면 검사가 가진 모든 증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뭐라고 반박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면 피의자의 반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수사에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소환하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증거를 기초로 피해자를 추궁해야 피해자의 자백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별수사에서 피해자가 항상 부인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자백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증거를 다 때려 보여야지. 그걸 기초로 해서 피해자를 추궁해야지 피해자가 자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소환해가지고 그때까지 모은 증거로만 피해자를 추궁하면 피해자가 증거가 많이 없네 이러면서 버틸 수가 있거든. 특별수사 10번째 단계는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특별수사에서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신문 절차에 나가서 변호인하고 살벌하게 싸우게 되겠죠. 파워포인트도 준비해가지고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의 주장을 막 반박을 하고 변호인도 파워포인트 준비해가지고 검사의 법리적인 측면에서 공격하고 사실관계에서도 엄청나게 공격하고 이렇게 활발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5시간 또는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러면 5시간 또는 6시간 동안 검사하고 변호인이 살벌하게 싸운 겁니다. 특별수사 11번째 단계는 피의자가 구속이 됐다. 그러면 추가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리 증거 정리해서 기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떤 검사가 특별수사 검사가 되는지 그리고 특별수사를 할 때 검사가 꼭 지켜야 될 8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